여러분, 뭉칫돈 멈춤, 일본식 위기 온다. 사실일까요? 이 말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돈이라는 것은요, 계속 흘러왔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나도 모르게 흘러다니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흘러다녀야 돼요. 돈이 멈추는 순간 이게 이제 소비나 투자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꾸라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일본이 딱 그랬거든요. 일본이 1990년에 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서 소비도 일어나지 않고 투자도 약하고 수출은 지지부진. 결국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징조인데요. 단기 부동자금 잔액을 말합니다. 1544조 9982억 원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고요.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비하면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208조 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8조. 이게 단기 부동자금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금,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MMF, 마켓머니 펀드죠. 그 다음에 CMA, 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여기에 들어있는 돈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최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 경제의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요. 960조 8천억 원밖에 안 됐어요. 960조 8천억 원. 그런데 여러분 2021년 9월에는 1544조 9천억 원이니 이게 돈이 멈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148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1500조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9월에는 1544조 9천억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중자금이 안 움직여 멈춤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중자금이 사실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게 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다시피 물꼬를 터줘야 되거든요. 물꼬를. 이게 물꼬를 터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꽉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꽉꽉 틀어막고 있어요. 물꼬를 터주지를 않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정부는 재정 푼다고 지금 난리를 하면서 재정을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서 돈에 갈 곳은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금의 부동화 현상은 결국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점점 소비를 위축시키고요. 점점
투자를 더 위축시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에 오는 타격은요, 서서히 침몰한다. 예, 서서히 침몰한다.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에 돈이 빠지고 있어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조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11조 원.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올라갈 때는요, 이게 하루 평균 말입니다. 와우. 올 6월 14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예. 보통 말입니다. 연초에는 26조까지 갔거든. 26조 4,778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 11조잖아요. 11조. 그러니까 주식에서 사람들이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요즘 채권은 또 어떻습니까? 채권은. 채권도 불안합니다. 예. 채권에 대해서도 여러분 뭐 국고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행채나 회사채, 여신채까지도 보면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채권 투자를 안 해요. 채권 투자를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금리 올라갈 텐데, 채권금리 올라갈 텐데 지금 채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보다가 낮은 금리로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채권 가격은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채권에서도 지금 돈이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서는 늘어나느냐? 부동산도 아니에요. 부동산도 지금 대출을 막고 금리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리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잔금까지도 중단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부동산으로도 돈이 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중자금의 멈춤, 뭉칫돈의 멈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올해 들어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멈춤이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2019년에는 1010조였잖아요. 1010조. 그런데 2020년 9월엔 1336조예요. 예. 갑자기 2019년 대비 2020년 9월까지 보면 거의 말입니다. 326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불안하니까 돈을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 심리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일본식 불황을 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성장의 고물가 말입니다. 예,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내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성장은 떨어질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제는요, 내년 3월부터 가면요, 기본적으로 기저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예,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2020년에 경제가 최악의 지표를 보였던 것은 없어지고 2021년에 보복 소비가 일어났던 그 지표를 내년부터는 대응이 돼요. 그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경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지표상으로는요. 실제로도 꼬꾸라질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꼬꾸라지니까 저성장이죠. 물가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고물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이 온다. 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길게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안 쓰니까. 부동자금이 뭉칫돈이 이렇게 멈춤을 하고 있으면요. 소비도 투자도 쉽게 말하면 개판이 납니다. 여러분 경제성장률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경제성장, 소비, 예, 그리고 투자,
그리고 수출입니다. 순수출 증가율. 예.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 정부 소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민간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예. 정부 소비는 말도 안 돼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정부 소비인데 정부 소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투자는 택도 없어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소비와 투자를 안 한다면 경제는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성장의 어떤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뭉칫돈이 멈춤하면 소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면 물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지금 상황이 딱 그 짝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본하고 너무너무 닮았잖아요. 1990년도에 일본이 완전히 꼬꾸라질 때하고 너무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 일본이 사실 1990년대에 미국에 달려들다가 쉽게 말하면 한 방에 프라자 합의로 박살이 났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지 보자. 그러면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앵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앵고. 예. 일본 화폐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화폐가 가치가 상승되면 수출이 안 되겠죠. 실제로 수출이 박살났어요. 그 당시에 반도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경제에. 그러면서 일본은요. 그래? 나는 수출로 안 해도 내수로 먹고 살 수 있어.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금리 0%로 낮추고요. 예. 쉽게 말하면 대출 쉽게 해주고 재정 막 풀어가면서 내수를 살렸어요. 근데 내수가 살아났습니까? 일본 결국은 안 살아났어요. 그냥 재정만 낭비하고 예. 결국 예. 금리만 예. 낮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게 일본에서 쉽게 말하면 뭉칫돈의 멈춤, 예, 시중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뭉칫자금의 멈춤이나 예, 부동자금의 어떤 부동화 현상, 시중자금의 부동화 현상까지 가져오니까 1990년대부터 보세요. 완전히 연평균 3.8%의 성장률이 완전 꼬꾸라지죠. 연평균 0.7%로 꼬꾸라졌어요. 그나마 2000년대 들어서서 연평균 1.5% 선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은 일본식 불황, J커브라고도 이야기하는 일본식 불황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백약이 무효하다고 해요. 어떤 정책을 써도요. 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요. 강력한 리더십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정부의 신뢰를 예, 이게 끌어올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누구한테 끌어올려야 되느냐? 좌파한테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정부를 볼 때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인 일본식 불황으로 가지 않고요. 우리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처럼 불안감이 크면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예, 점점 나쁜 상황으로 저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단기 부동자금이 예, 이렇게 높아졌다고 아직까지는 1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바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자본의 부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현금 비중을 제가 높인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필요할 때란 뜻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일본식 불황이 오면요. 길게 갑니다. 경기 침체가 길게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저는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